한국 기업들이 인도를 떠났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 한마디가 인도 경제를 공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제발 돌아와 달라. 인도 정부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인도의 요구를 굴복해서 받아들였다면 인도는 14억 시장을 무기로 모든 외국 기업을 통제하고 제조업 패권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14억 시장을 포기할 수 있죠? 한국 따위가 우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까? 처음에는 인도도 한국이 협박용 블러핑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을 보냈지만 한국은 그동안 비밀리에 준비해온 이것을 인도에게 처음으로 보여줬고 그제서야 인도는 시장이 아니라 신뢰가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가 한국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든 비밀무기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은 인도 뒤에 숨어있던 중국의 은밀한 개입을 어떻게 가장 먼저 간파한 것일까요? 당신이 몰랐던 충격적인 한국 기업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동 튜브입니다. 이야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뉴델리에 있는 글로벌 경제 분석 기관 아시아 트렌드 리서치의 수석 애널리스트죠. 15년간 인도와 동아시아의 경제 관계를 추적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제 사무실로 날아든 한 통의 긴급 보고서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인도 정부가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전례 없는 강경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타밀나두 주정부가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그들의 타깃은 명확했어요. 한국 기업이었죠.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은 연간 1억 2천만 대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였습니다. 현지 직원만 2만 명이 넘었고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8만 명이 이 공장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 정부는 이게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제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는 충격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현지 임금을 기존 대비 280% 인상하고 경영진의 절반을 인도인으로 교체하며 핵심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72시간 안에 결정하라는 최후 통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였죠.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노이다 공장 정문 앞은 이미 수천 명의 노동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은 붉은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는데 플래카드에는 한국 기업을 비난하는 문구들이 빼곡했습니다. 10년간 우리를 착취했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기술을 내놓지 않으면 떠나라 같은 선동적인 메시지들이었죠. 공장 안에 있는 한국인 관계자를 만나려 했지만 경비가 삼엄해서 접근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타밀나두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외국 기업들이 인도를 값싼 노동력 공급처로만 여기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을 거론하며 이들이 인도에서 번 돈을 모두 본국으로 가져가면서 기술은 한 점도 남기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는 14억 시장을 가진 나라입니다. 외국 기업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려는 곳이죠. 한국 기업이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주지사의 이 발언은 인도 전역에 생중계됐고 현장에 있던 수백 명의 기자들은 환호했어요. 인도 언론들은 앞다퉈 이 소식을 타전했고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기업 퇴출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LG전자의 푸네 공장과 현대자동차의 첸나이 공장에도 똑같은 최후 통첩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세 개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요구를 받은 겁니다. 우연일 리 없었죠. 저는 인도산업부 고위 관계자와 비공식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는 익명을 조건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번 작전은 6개월 전부터 준비됐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인도는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최대 수혜자가 되려 합니다. 중국을 떠나는 글로벌 기업들이 갈 곳은 인도밖에 없어요. 베트남은 인구가 적고 멕시코는 너무 멀죠. 결국 모두 인도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인도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절대 인도를 떠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뉴델리에 있는 한국상공회의소를 찾아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삼성, LG, 현대의 인도법인 대표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당황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침착해서 제가 더 의아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대표와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는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다는 투였어요. 본사와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곧 결정이 날 겁니다. 그게 전부였죠. 더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인도는 한국을 완전히 얕보고 있었지만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곧 드러날 한국의 선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것이었습니다. 인도가 자랑하던 14억 시장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증명하게 될 거였죠.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인도 전역의 한국 기업 공장 앞에는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언론들은 연일 한국 기업의 착취를 규탄하는 기사를 쏟아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묘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노이다 공장 인근 호텔 로비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인도 노조 간부들과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어요. 중국인들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건네며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고 노조 간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그 중국인 중 한 명을 우연을 가장해 로비에서 마주쳤어요. 명함을 건넨 그는 선전에 본사를 둔 컨설팅 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했지만 제 경험상 그건 위장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어요. 중국의 한 대기업이 인도 정부에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인도를 떠나면 그 빈자리를 즉시 메우겠다는 내용이었죠. 스마트폰 공장은 물론이고 가전제품 생산 시설까지 모두 인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임금 조건이었어요. 한국 기업보다 50% 높은 급여를 제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입수한 내부 문건을 보니 실상은 달랐어요. 중국 기업은 초기 2년만 높은 임금을 주고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삭감할 계획이었습니다. 게다가 핵심 기술 이전은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조립 기술만 넘겨주려는 속셈이었죠. 인도 정부 일부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당장 한국 기업을 압박하는데 중국이 필요했으니까요. 그 시각 한국 기업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중 이미 48시간이 지났는데도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인도 언론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실제로 타밀나두 주정부는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임금 인상률을 280%에서 200%로 낮추고 기술 이전 범위도 일부 조정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들은 한국이 이 정도면 받아들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도 시장은 너무 컸고 한국 기업들이 30년간 쌓아온 인프라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6개월 전부터 대안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저는 우연히 한국 대사관 경제참사관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한국 기업들이 인도 요구를 받아들일 것 같냐고요? 그는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시장이 크다고 해서 모든 걸 용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신뢰가 없으면 시장도 의미가 없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건 인도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카드일 거라는 걸요. 72시간 마감 12시간 전 인도 정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강요 회의에서 한국 기업들이 곧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장담했어요. 14억 시장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기업은 없다는 게 그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죠. 한국이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정부와 비밀 협상을 마쳤다는 사실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이 지역을 분석해온 제 경험으로 봐도 이번 사태는 너무 이상했어요. 인도의 요구는 지나치게 공격적이었고 한국의 침묵은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그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의 세 대기업이 동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인도가 상상도 못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발표는 인도 경제의 쓰나미를 몰고 올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14억 시장이라는 인도의 자만심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전 세계에 증명하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72시간 마감 2시간 전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 그랜드 볼룸에 3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단상에는 한국기업 인도법인 대표 3명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의 깃발이 무대 뒤에 걸려 있었고 통역 장비를 착용한 기자들의 긴장감이 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삼성전자 인도법인 대표가 먼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는 준비된 성명서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인도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 30년간 함께 성장해온 인도 국민들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말이었죠. 하지만 그 다음 문장에서 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는 비즈니스의 기본 원칙이 무너진 상황에서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폭탄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의 생산을 6개월 내에 전면 중단하고 핵심 설비를 베트남 하노이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회장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뒤에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벵갈루루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선언이었죠. 그 공장은 투자 규모만 5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인도 최초의 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이 될 예정이었고 완공되면 직접 고용 1만 2천 명, 간접 고용 8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었어요. 인도를 반도체 생산국 대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대표는 담담하게 덧붙였어요. 해당 투자는 베트남 하노이 인근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인도 기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2만 명의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표는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법정 기준보다 50% 많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위안이 되지 못했어요. 2만 명이 한꺼번에 재취업할 수 있는 곳이 인도에 없었으니까요. 회장은 혼란에 빠졌지만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LG전자 대표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는 더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푸네와 노이다의 가전제품 생산 라인을 태국과 인도네시아로 이전하며 8천 명의 현지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또한 계획 중이던 첸나이 세탁기 공장 신축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대자동차 차례였습니다. 현대는 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첸나이 공장의 신규 투자를 전면 중단하고 전기차 생산 계획을 철회한다는 발표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배터리 연구소 설립 취소였어요. 현대는 한국의 한 대기업과 합작으로 첸나이에 대규모 배터리 연구개발 센터를 짓기로 했었습니다. 투자 규모만 2조 3천억 원이었고 인도를 전기차 배터리 생산 허브로 만들 계획이었죠.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보급 정책의 핵심 인프라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 취소됐어요. 해당 투자는 멕시코 몬테레이로 변경된다고 했습니다. 새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회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인도 기자들은 항의성 질문을 쏟아냈고 일부는 한국 기업의 무책임함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끈 건 따로 있었어요. 회장 뒤편에 서 있던 외국 기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기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사태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인도를 떠나는 게 아니라 인도가 내세우던 14억 시장이라는 카드가 생각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걸 증명해버린 거였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급히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숫자로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접 고용 감소 3만 8천 명, 취소된 신규 투자 총액 10조 1천억 원,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15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2시 한국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LG, 현대와 거래하던 127개 협력업체들이 동반 철수를 선언한 겁니다. 자동차 부품,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들이 줄줄이 인도 사업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대기업이 떠나는데 우리만 남아서 누구와 거래하겠습니까? 한 중소기업 대표의 말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이들 협력업체가 고용한 인력만 2만 3천 명이었고 이들과 연결된 3차 협력사까지 합치면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상황이었습니다. 인도 증시는 즉각 반응했어요. 센섹스 지수가 개장 2시간 만에 4.7% 급락했고 루피화 가치도 달러 대비 2.3%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 주식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제조업 관련 주식들이 폭락했어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인도 정부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들은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타밀나두 주지사는 창백한 얼굴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고 모디 총리는 경제참모들을 소집해 상황 평가에 들어갔죠.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결정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걸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미 베트남과 멕시코에서 한국 기업들을 환영하는 준비가 끝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녁 뉴스는 난리가 났어요. 앵커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속보를 전했고 전문가들은 인도 제조업의 위기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노조의 초기 반응은 여전히 오만했어요. 이건 협박이다. 한국은 곧 돌아올 것이다. 14억 시장을 포기할 리 없다는 식이었죠. 그들은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한국 기업들이 수개월간 준비한 정교한 탈출 작전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라는 걸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 발표 다음 날 저는 노이다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시위대로 가득했던 정문 앞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노 대신 불안이, 요구 대신 두려움이 그들의 얼굴을 지배하고 있었죠. 공장 안쪽에서는 이미 철수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핵심 설비를 포장하는 컨테이너 트럭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고 한국인 기술자들이 장비분해 작업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한 현지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정말 떠나는 건가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놀라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6개월 전부터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노이 인근 50만 제곱미터의 산업용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고 법인세를 10년간 전액 면제하며 전력과 용수를 시장가보다 30%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내용이었죠. 게다가 베트남은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어요. 공장 건설 승인을 90일 내에 완료해주고 외국인 기술자 비자도 즉시 발급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인도에서는 같은 절차에 18개월이 걸렸던 것과 대조적이었죠. 더 놀라운 건 베트남 총리가 직접 한국 기업 대표들을 만나 약속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킵니다. 정치적 이유로 조건을 바꾸는 일은 없을 거예요. 멕시코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몬테레이 주정부는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제안했어요. 미국 시장과의 근접성을 강조하며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현대자동차가 계획한 전기차 공장은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불가능한 조건이었어요.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들에게 천연자원 접근권을 제공했습니다. LG가 필요로 하는 니켈과 코발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고 배터리 소재 공장 건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죠. 세 나라 모두 한국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인도가 위협과 압박으로 한국을 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이 정보들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인도의 압박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대안을 마련해 둔 겁니다. 이건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전략적 이동이었죠. 더 중요한 건 한국 기업들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였어요. 단순히 인도의 요구가 과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내부 보고서를 보니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인도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 280%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내일은 400%를 요구할 거라는 계산이었죠. 기술 이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핵심 기술을 넘기면 그 다음엔 더 많은 걸 요구할 게 뻔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정책 일관성 부족도 큰 이유였어요.
지난 10년간 인도는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17번이나 바꿨습니다. 세금 제도도 수시로 변경됐고 행정 절차도 예측 불가능했죠. 한 한국 기업 임원은 비공식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장기 투자는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규칙이 수시로 바뀌는 곳에서는 미래를 계획할 수 없어요. 그의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인도를 떠나는 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아 떠나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타밀나두 주정부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일부 조건을 완화할 용의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베트남과 멕시코에서 부지 계약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설비 이전 일정도 확정됐고 현지 채용 공고도 올라간 뒤였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외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쿄에 본사를 둔 한 자동차 부품업체는 인도 공장 확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당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유럽 기업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독일의 한 전자부품업체는 신규 투자를 보류했고 프랑스 자동차 기업은 인도 사업 확대를 중단했어요. 미국 기업들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반도체 기업은 인도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정책,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투자를 제고하겠다고 경고했죠. 인도 정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가 단순히 일자리 감소에 그치지 않는다는 걸요. 인도 리스크라는 말이 글로벌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외국 기업을 함부로 대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확산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도는 14억 시장이라는 카드를 너무 과신했다는 거예요. 시장이 크다고 해서 모든 게 용납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기업들은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를 더 중요하게 여겼고 한국 기업들이 그걸 증명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할 상황이었죠. 50만 명의 실업과 무너지는 지역 경제라는 참담한 대가를요. 한국 기업들의 철수 발표 일주일 후 인도 경제의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현장을 돌아다니며 그 참상을 기록했어요. 노이다 산업단지는 빠르게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도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공장 주변 식당과 상점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한 카페 주인은 매출이 90% 줄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업 직원들이 주고객이었는데 그들이 모두 사라진 거죠. 다음 달이면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더 심각했어요. 한국 주재원들이 살던 고급 아파트 단지를 찾아갔는데 80%가 비어 있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대기자가 100명이었던 곳이었죠. 지금은 월세를 절반으로 깎아도 세입자가 없다고 했어요. 저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노이다 전체 부동산 가격이 한 달 만에 37% 폭락했다고 말했어요. 10년 만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대출금보다 집값이 낮아진 거예요.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들이 속출했습니다. 한 건물주는 대출 상환을 못해 은행에 자산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는 한국 기업만 믿고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비극적인 건 일반 노동자들이었어요. 삼성 공장에서 10년간 일했던 한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받았지만 재취업 전망은 암담하다고 했어요. 두 아이의 학비와 주택대출 상환을 걱정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그의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협력업체 상황은 더 참혹했어요. 삼성과 거래하던 한 전자부품 업체를 찾아갔는데 공장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경비원에게 물어보니 일주일 전에 폐업했다고 했어요. 300명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는 겁니다. 그 업체 사장은 15년간 삼성 부품을 납품하며 회사를 키워왔다고 했어요. 직원 5명에서 시작해 300명 규모로 성장했는데 이제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거죠.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더 비참했습니다. 대기업 직원들은 그나마 퇴직금이라도 받았지만 일용직 노동자들은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한 청소 용역 직원은 5 식구를 먹여 살려야 하는데 수입이 완전히 끊겼다고 했습니다.
내일 먹을 쌀도 없다는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11월 중순, 제가 입수한 통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한 직간접 실업자가 48만 명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노이다와 첸나이, 푸네 지역의 실업률은 23%까지 치솟았어요. 전국 평균 7%의 3배가 넘는 수치였죠. 더 심각한 건 연쇄 효과였습니다. 한국 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자영업자들이 파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식당, 카페, 세탁소, 학원, 병원까지 모든 업종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 병원장은 매출이 60% 줄어 의사와 간호사 절반을 해고해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지원했는데 그게 끊기면서 환자가 급감한 겁니다. 교육 분야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한국국제학교는 학생 수가 10분의 1로 줄어 폐교를 검토 중이었고 한국어 학원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 대학생은 3년간 한국어를 배워 삼성 취업을 준비했는데 이제 모든 게 무용지물이 됐다고 했어요. 그처럼 한국 기업 취업을 꿈꾸던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잃었습니다. 11월 20일 노이다 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어요. 실직자 5만 명이 모여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한국 기업을 쫓아냈으니 이제 우리를 어떻게 살리겠냐는 분노였죠. 시위는 폭력적으로 변했고 경찰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타밀나두 주정부는 긴급 실업 대책을 발표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월 5천 루피의 실업수당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한 전직 현대차 직원의 가족을 만났어요. 그들은 아이들 학원을 끊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지만 그래도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하루 3끼를 2끼로 줄였다고 했어요.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한 가정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언론들도 이제야 심각성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노이다 경제 비상사태, 50만 실업대란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뼈아픈 건 미래의 상실이었어요. 삼성이 운영하던 기술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됐고 현대차가 후원하던 연구센터도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제공하던 인턴십과 해외 연수 기회도 모두 사라졌어요. 한 공대생은 삼성 아카데미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폐쇄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디서 배우냐는 그의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도가 잃은 건 단순히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잃은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30년간 인도에 공장만 세운 게 아니었어요. 기술을 가르치고 인재를 키우고 미래 산업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차지하려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이 제시한 조건은 한국보다 훨씬 열악했어요. 임금은 낮고 기술 이전은 없으며 장기 투자 계획도 불투명했습니다. 인도는 값비싼 교훈을 얻고 있었습니다. 시장이 크다고 모든 게 용납되는 건 아니며 신뢰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요. 12월 초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저는 삼성 공장 정문 앞에서 그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농성 60일째를 맞은 노조위원장이 기자들 앞에 섰어요.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14억 시장만 믿고 너무 나갔어요. 삼성과 한국 기업들에게 공개 사과드립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자 뒤에 있던 노조원 수천 명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불과 2달 전만 해도 한국 기업 없어도 된다고 외치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임금 인상 요구를 철회합니다. 예전 조건 그대로 일하겠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노조위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때문에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어요. 실제로 파업 주도자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직자들이 그들을 찾아와 항의했고 일부는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너희들이 잘난 척하다가 우리 모두를 망쳤다며 노조 사무실을 습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저는 노조위원장을 따로 만나 속내를 들었어요. 중국 기업들이 처음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이 떠나니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히려 더 나쁜 조건을 내밀더군요.
그는 중국의 한 스마트폰 기업이 제시한 급여가 삼성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시장을 장악한 후 더 가혹한 조건을 제시했던 거죠. 우리가 속은 겁니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을 몰아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노조의 항복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미 베트남과 멕시코로 이전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삼성 인도법인은 짧은 성명만 발표했어요.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현재 계획을 유지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절망한 노동자들은 더 극단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부는 단식 투쟁에 들어갔고 한 10년차 직원은 단식 9일째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어요. 삼성이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겠다던 그의 다짐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인도 사회 분위기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을 비난하던 언론들이 노조와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한 겁니다.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모든 걸 망쳤다. 정부의 포퓰리즘이 경제를 파탄냈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분노가 컸어요. 소셜미디어에는 노조 지도부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도둑맞았다. 책임져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 1위에 올랐고 대학생들이 노조 사무실 앞에서 항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노조 위원장은 결국 직위를 사퇴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30년간 쌓아온 신뢰가 2달 만에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단지 더 나은 대우를 원했을 뿐인데 지도부의 과욕과 정치적 이용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됐습니다. 한 전직 삼성 직원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린 그저 한국 직원들처럼 인정받고 싶었어요.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12월 중순, 저는 충격적인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계획했던 미래 프로젝트 청사진이었어요. 삼성은 벵갈루루의 반도체 공장뿐 아니라 연구개발센터도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10년 안에 인도 엔지니어들이 독자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비전이었죠. 직접 고용 1만 2천 명, 간접 고용 8만 명, 연간 생산액 12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챗나이를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만들려 했어요.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 전기차를 생산하고 배터리 공장과 충전 인프라까지 구축하는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배터리 연구소가 특히 중요했어요. 한국의 한 대기업과 합작으로 세계 최대 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었거든요. LG는 인도를 가전제품 수출 기지로 만들려 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생산 기지로 연간 수출 목표가 60억 달러였어요. 현지 스타트업들과 협력해 스마트홈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도 있었죠. 한국 중소기업 127개도 공동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었습니다. 부품 국산화율 80% 달성이 목표였어요. 이 모든 프로젝트의 총 투자 규모는 2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모두 베트남과 멕시코로 갔어요. 12월 20일 베트남 정부가 대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는 거였죠. 삼성 반도체 공장, 현대 전기차 공장, LG 배터리 공장이 모두 베트남에 건설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인도가 잃은 미래를 베트남이 고스란히 가져간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며 깨달았어요. 인도가 잃은 건 단순히 공장과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협력 네트워크, 기술 이전의 기회, 미래 산업의 기반,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잃은 거였죠. 그리고 그 자리를 중국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한국처럼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지 않았어요. 단기 이익에 집중했고 기술 이전에는 인색했으며 현지 인력 양성에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인도는 값비싼 교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신뢰는 쌓는데 3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며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다는 사실을요. 12월 27일 모디 총리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총리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으로 소중한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인도 총리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거죠. 한국 기업들은 지난 30년간 인도 발전의 동반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어요. 모디는 구체적인 유인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 복귀를 위한 특별법 제정, 15년간 법인세 완전 면제, 무상부지 제공, 모든 규제 철폐가 포함됐어요. 한국 기업들이 돌아온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인도 정부의 진심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삼성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냈고 LG와 현대는 아예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는 한국 대사관 관계자의 말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더 큰 문제는 국제 신용도였습니다. 무디스가 인도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했어요. 정책 일관성 부족과 외국인 투자 환경 악화가 이유였죠. 이로 인해 다른 외국 기업들도 인도 투자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도쿄에 본사를 둔 자동차 업체가 확장 계획을 보류했고 전자기업도 신규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유럽 기업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 공장 계획을 재검토했고 프랑스 기업도 투자 규모를 축소했어요. 미국 기업들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반도체 기업은 인도 진출을 무기한 연기했고 전기차 기업도 생산 확대를 주저했죠. 한국 기업들이 당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습니다. 타밀나두 주지사도 결국 사퇴했어요. 제5만함이 재앙을 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새로 취임한 주지사는 첫 일정으로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한국 기업 복귀를 간청했죠. 어떤 조건이든 수용하겠습니다.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인도 재계도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 복귀를 위한 펀드를 조성했어요. 한국 기업이 돌아오면 인프라 구축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었어요.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삼성 반도체 공장 기공식이 열렸고 멕시코 몬테레이에서는 현대 전기차 공장 부지 조성이 시작됐습니다. 인도 당분간 계획 없습니다. 삼성 고위 임원의 단호한 답변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12월 31일 인도 증시는 연중 최저치로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센섹스 지수는 연초 대비 11.3% 하락했고 루피화는 달러 대비 8.7% 약세를 기록했어요. 외국인 투자는 전년 대비 42% 감소했고 제조업 생산 지수는 6.8% 떨어졌습니다. 저는 연말 특별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신뢰의 대가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남긴 것과 인도가 잃은 것을 정리한 내용이었죠. 30년간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한 총액은 180억 달러였고 직접 고용만 10만 명,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120만 명이 한국 기업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술 이전 항목은 3,000개가 넘었고 교육 프로그램 수혜자는 연간 2만 명에 달했어요. 사회공헌 활동으로 투자한 금액도 35억 달러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여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 지도에 올려놓은 것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오기 전 인도는 제조업 불모지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비로소 메이드 인 인디아가 가능해진 거죠.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외국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인도의 미래를 함께 그리던 동반자였다. 우리는 오만과 욕심으로 그들을 잃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인도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소셜미디어에는 후회와 자책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진짜 바보였다. 한국 기업들에게 미안하다. 제발 돌아와 달라는 메시지들이었죠. 하지만 이미 떠난 기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너무 늦게 알려졌고 후에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어요. 모디의 백기투항은 너무 늦었고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인도는 제조업 불기의 꿈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됐죠. 1월이 되자 작은 변화들이 시작됐습니다. 젊은 인도 기업가들이 모여 한국 기업 컴백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명 운동을 벌였고 120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잃은 거예요. 캠페인을 주도한 한 스타트업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삼성과 협업했던 경험이 있었죠. 대학생들도 움직였어요. 명문대 학생들이 한국 기업에 사과 편지를 보내는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 세대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 기업을 존경합니다. 부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한 학생회장의 편지는 한국 언론에도 소개됐습니다. 변화의 조짐도 있었어요. 타밀나두 신임 주지사가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돌아오면 주정부가 직접 임금의 30%를 지원하고 파업을 10년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인도 정부도 계속 노력했어요. 외교부 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 한국 기업들을 만났습니다. 과거는 잊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인도는 변했습니다. 작은 성과도 있었어요. 삼성이 인도의 작은 연구개발센터는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며 100명 정도의 엔지니어는 남겨둔다는 거였습니다.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확대할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언급이 있었어요. 희망의 불씨를 남겨둔 거죠. 현대자동차도 애프터 서비스 센터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판매한 차량들의 서비스는 책임진다는 거였어요. 고객과의 약속은 지킨다는 현대의 철학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인도 사회의 인식이었어요.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은 걸 배운 겁니다. 외국 기업도 존중받아야 한다. 신뢰는 비즈니스의 기본이다. 과도한 요구는 모두를 망친다는 교훈이 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한국 중소기업들이 조심스럽게 복귀를 타진하기도 했어요. 위험은 크지만 기회도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인도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순 없다며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해보려는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저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양국 기업인들의 대화 채널을 만들고 신뢰 회복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며 젊은 세대들의 교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30년 우정이 그렇게 쉽게 끝날 순 없으니까요. 최근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습니다. 삼성이 인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어요. 완전한 철수는 아니라는 뜻이죠. 인도가 진정으로 변한다면 우리도 다시 갈 수 있을 겁니다. 삼성 임원의 말에서 희망을 봤어요.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한국 기업들이 다시 인도로 돌아올 거라고 말이에요. 그때는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파트너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뉴델리에서 다리를 놓고 있어요. 한국과 인도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요. 이번 사태는 전 세계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시장이 크다고 모든 게 용납되는 건 아니며 신뢰가 없으면 시장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요. 한국 기업들은 14억 인구보다 신뢰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베트남과 멕시코는 한국 기업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우했고 그 결과 모두가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인도가 배운 교훈은 값비쌌지만 소중합니다. 50만 명의 실업, 30조 원의 투자 손실, 무너진 지역 경제를 대가로 얻은 깨달음이죠. 하지만 이 교훈이 헛되지 않으려면 진정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책의 일관성, 외국 기업에 대한 존중, 장기적 관점의 협력이 그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고 있어요.